아, 그 도중에 제가 전화를 그 받는 도중에 제가 잠시 중지시켰는데 잘못 그 정지를 시켜놔가지고 일단 다시 이제 녹음할게요. 예. 아까쯤에 했던 것이 요 부분인데요. 자, 여기 시작할게요. 자, 여기 보면 그래도 앙리 3세하고 기중왕 앙리야 같은 카톡이지만 자기들끼리 내분이 나갖고 치고받고 싸우게 되고요. 결국에는 누구만이 살아남았냐? 나바랑 앙리가 살아남았어. 부두분가에. 그래서 이제 왕위 계승 순위가 1위가 되는데 이제 왕위를 즉위하려면 조건을 걸었어요. 그 뭐냐면 너가 카톡을 개종해라. 그러니까 이제 주위의 반대도 불구하고 결국엔 카톡에 개종을 해줘. 나바 앙리가.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 뭐가 되냐면 앙리 4세가 돼요. 그리고 앙리 4세가 뭘 내렸냐? 그 유명한 낭트 칙령을 내렸죠. 그래서 위근호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요거 앞부분 좀 지우고. 자, 16세기 중반에 프랑스 신교도 세력은 크게 성장하여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게 되었다. 자, 주로 이제 프랑스 신교도 세력들이 주로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남부 지역이에요. 프랑스 남부 지역. 요 지역은 예전부터 이단으로 유명했죠. 알비파나 그런 세력들이 많았고 주로 어떤 세력들이 믿었냐면 상공업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부가 장난 아니게 많겠죠. 경제적 부자가 많아. 그래서 이제 전체 인구 약 10%를 차지하겠다. 그리고 몇 차례 하회와 타협 시도에도 불구하고 신교도와 구교도의 관계는 결국 원만하지 않았고 양측은 공개적 적대감을 표출을 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위근호 전쟁의 시발점이 됐던 전쟁이 BC 학살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기지가문, 이 기지가문은 카토릭 측의 그 가문이죠. 요 가문이 그 기증 알리가 그 시아 군사들이 그 기증 앙리와 시아 군사들이 프랑스 북동부에 있는 그 당시 소도시였던 바시, 예, 바시를 BC가 아니라 바시네요. 예. 하여튼 그 외국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자 바시를 공격했어. 바시. 그래갖고 이제 바시에서 이제 신교도 집회에 난입해 74명이나 학살됐어요. 자, 이 학살을 계기로 해갖고 1598년에 한 세대가 넘는 프랑스 전쟁, 위그노 전쟁이 시작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1589년에 신교인 나바의 앙리 3세가 프랑스 앙리 4세가 되면서 요 중간은 많이 빠졌죠. 그래갖고 제가 아까쯤에 설명을 좀 했는데 생 제르몬 조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로트노모 대학살 사건이 있어요. 요게 중요한 사건들이 빠졌는데 요거 좀 서계나 서총에서 찾아서 보세요. 그래서 서강자를 읽을 때 항상 그 옆에 서계와 더 나아가면 서총을 끼고 같이 읽으셔야 돼요. 중간중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1589년 신교도인 나바르 앙리 3세가 프랑스 왕 앙리 4세가 됐죠. 그래서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다. 자, 그 당시 앙리 3세 4세가 명실상부한 프랑스 왕으로 수도 파리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9년이라는 시간과 카톨릭 개종의 필요성이 느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앙리 4세가 유명한 말을 했죠. 파리의 미사일 한 번, 파리에는 미사일 한 번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뭐겠어요? 자기가 신교도지만 카톨릭으로 개종하겠다 내용이에요. 자,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그 프랑스 인구의 90%가 뭘 믿고 있었어요? 카톨릭을 믿고 있었죠. 예. 근데 자기는 뭐예요, 지금? 미그노잖아. 예, 그 신교죠. 그러니까 통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야. 지금이야 상관없겠죠. 뭐 대통령이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심지어는 이슬람을 믿든 부도교를 믿든 그건 개인의 종교의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아까 얘기했잖아. 어, 무슨 원칙이 있죠? 하나의 왕국에 하나의 종교당 원칙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강력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걸 통치하려면, 대다수를 통치하려면 자기도 그 대다수 믿는 종교를 믿어야 돼. 예. 그렇지만 좀 예의적으로 신교들한테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식으로 이제 나갔던 거죠. 자, 하여튼 앙리 4세의 개종과 더불어 종교적 강분의 열기는 식어갔고 그 유명한 1589년에 낭트 칙령을 공표했죠. 이거 예전에 한번 그 공사 기초에 나왔던 건데, 자, 그래서 낭트 칙령으로 개신교들의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었다. 그래도 이제 있고 칙령의 결과 하나의 국가의 두 개의 종교라는 당시에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야기되었지만, 왜냐하면 보통 그 아우코스 부르크의 하위에 따라서 하나의 종교,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만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건 예의적인 거야. 예의적. 그래서 내전의 피폐해진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낭트 칙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되는데 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낭트 칙령 좀 더 추가하면 보통 우리가 낭트 칙령하면 위근의 신앙의 자유 여기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거 외에도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일단은 그 사법권 행사에서 볼 때 동수법정을 했어. 동수. 자, 동수법정이라는 건 뭐냐면 위근호하고 카톨릭이 동수로 법정을 구성해요. 그래서 형사 재판을 뭐냐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어. 아마 그게 이제 위근호와 카톨릭 간의 어떤 대립이나 가정에서 그 둘 간에 관련된 사법 사건에 한정돼서 좀 얘기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국고로 누굴 지원하냐, 위근호 목사를 지원해줘. 그다음에 나중에 말이 많았던 게 이게 뭐냐면 추가된 내용이요. 세 번째가 위근호의 수비대를 허용하죠. 자, 이게 이제 좀 많이 많았어. 왜냐면 요거는 군사적 수단을 갖고 있잖아요. 예, 종교 자유 떠나서. 그래갖고 특히 남프랑스 지역 같은 경우 위근호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누이 13세 때 무슨 칙령을 내리냐면 그라스 칙령을 내려. 그래서 1629년이죠. 예, 그라스 칙령으로 뭐냐면 요걸 위근호 수비대를 해체시키죠. 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실질적으로 전쟁이 끝난 거는 낭트 칙령 때문에 끝난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그라스 칙령에서 그 위근호들이 무조건이 박탈당할 때 그걸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내용을 계속 읽어볼게요. 자, 낭트 칙령과 동시에 앙리 사세는 대의적으로 종교 전쟁 기간 프랑스 내정에 간섭했던 에스파냐 필리피 2세 이 국유도 관련된 거죠. 참고로 종교 전쟁이라는 거는 말이 종교 전쟁이지 실질적으로 정치적 문제가 연결돼 있어요. 뭐 왕조 관계라든지 국제적 관계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종교 전쟁이 시작되면 항상 누가 들어오냐면 외국 세력들과 연계돼. 그래서 네덜란드 독립전쟁이라든지 위근호 전쟁 뒤에 얘기한 30년 전쟁 등 다 보면 외국 세력들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넓게 보면 이것도 왕조 전쟁을 보는 이유가 그런 이유야. 그래서 하여튼 그때 예전에 언급했던 베르뱅 조약을 맺게 돼요. 이거 서기에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의적 평화를 안착시켰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예전에 한번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볼 때 뭐가 있냐 낭트 칙령을 맺을 때 낭트 칙령을 공포할 때 제일 반발했던 사역은 당연히 카톨릭과 교황이겠죠. 그래서 그 낭트 칙령 자체가 위근호의 어떤 종교장을 인정하니까 그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외워줄 필요 없지만 당연한 거지만 예, 시험문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주시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루이 13, 그러니까 앙리 3세의 통치죠. 앙리 3세의 통치인데 자,
앙리 3세는 잠깐만요. 제가 책을 좀 끼워 드릴게요. 네. 제가 어떤 분이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서 말하냐 그러신 분이 있는데 저도 기억력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앞에 책을 보고 요약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앙리 상세는 낭뜨칙령이 반포되고 나서 위근호 전쟁을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전후 수습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해요. 농업을 장려하고 도로와 교량을 개축하고 신설하고 사치품 공업인가 사치품 공업과 견직물 공업을 상당히 육성을 한다. 그때 누굴 등용하면 슐리를 등용하죠. 예. 그리고 요 슐리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신교파 출신인데 정치파라 폴리틱이라고 하는 거야. 서양사 개론에도 나오죠. 폴리틱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종교 개입을 배제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종교를 믿든 간에 정치는 이제 종교 문제 배제하고 주로 현실적 문제 자체를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실용주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왕권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실용주의자들 많이 중요한데 그게 정치파, 폴리틱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신교도 출신 슐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그는 파리시를 재건하고 신교도 출신이었던 슐리를 등용해 행정과 재정 개혁을 진행했다. 그래서 그 앙리 14세부터 7세부터 누이 13세 이르기까지 1715년까지 이뤄진 프랑스의 위대한 세기가 여기에서 초역걸음을 내걸었다. 근데 앙리 4세가 이렇게 많은 치적을 했지만 안타까운 반대파 위에서 이 사람도 암살당해요. 자, 그래서 그를 뒤를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이 13세죠. 그리고 누이 13세면 그걸 보좌 재상으로서 추기경 출신의 리슈레이가 있죠. 삼총사에 나온. 자, 이때는 어떤 전쟁이냐면 30년 전쟁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년 전쟁 그 뒤에 얘기하겠지만 30년 전쟁은 프랑스가 누구 편을 지원했죠? 자기들은 카톨릭 믿고 있지만 신교도를 지원했어. 왜 그러냐? 이건 종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부르봉 왕가는 누구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냐면 발로아 왕가와 마찬가지로 합스부르크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합스부르크는 교황과 연결돼서 카톨릭을 지원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교들을 이제 지원해야죠. 예. 그래서 프랑스는 좀 특이하게 누이 14세 이후부터 카톨릭을 국가니까 그 신교들 탄압을 해. 근데 대외적으로 볼 때는 누굴 좀 지원하냐면 카톨릭이 아니라 신교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대외 정책하고 대내 정책이 따로따로 놀아.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종교 전쟁의 한 단면이야. 여기 종교라는 것은 말이 종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종교가 빠지고 그 내면을 보면 다 그 뭐냐 정치적 문제야. 이런 것들이. 자, 앙리 4세가 뒤를 이은 루이 13세 그 보위한 리쉐르 치교경은 카톨릭 국가이면서 30년 동안 합스부르크 왕가에 맞서서 신교도 세력들을 지원하는 등 중앙 집권적 강화를 위한 현실 정치를 구현했다. 예. 요 앞에 그 루이 10 앙리 4세의 그런 정치를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리슈레는 국가 이성의 원리다. 이 국가 이성이라는 것은 누가 처음 제시했죠?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나오죠. 이 로마법을 이제 모태로 했지만 군주론에서 이제 좀 제시했죠. 국가 이성은 그 자체로서 뭐냐면 어떤 국가 자체로서 하나의 주체적 역할을 하는 거야. 예. 그 국가가 나름대로 그 뭐냐 인격화된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인격화된 어떤 모습을 띠고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 이성적 판단에 어떤 조약도 맺고 그리고 전쟁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국가 이성이라고 해요. 예. 그 뭐랄까 국가를 위인화시켜서 의인화시켜갖고 표현한 거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국가 이성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어디까지 발전되냐면 왕권 신수설이라는 개념까지 발전돼요. 이 왕권 신수설에 국가 이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 국가 이성을 행사하는 사람을 누굴 설정하냐면 왕을 선정하죠. 그래서 왕의 절대 권력 이런 것들을 국가 이성을 통해서
합리화시키죠. 왕이 국가 이성의 대변자로서 국가 이성을 뭐냐면 따라 국익을 추구할 때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모든 법을 다 초월하는 어떤 절대적 우위가 있다. 뭐 이런 논리로 뭐냐면 이런 논리로 이제 그 왕권 시스를 정당화시키죠. 자, 하여튼 국가 이성의 원리로 왕국의 통치 인형으로 확립하면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관료층을 기반으로 프랑스 경영에 거쳐 효율적인 행정기구를 건설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하나의 원칙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위교도 세력들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루이 14세 때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위근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요새들을 다 파괴를 시켜. 그라스 진영을 통해서. 예. 그리고 그 태귀족의 귀족 음모라든지 지방 귀족들의 반항, 농민 반란을 진압을 하고요. 지방 장관을 전국적으로 파견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사법, 치안 유지, 재무를 담당하는데 이들 지사라고 하죠. 지사, 지방 행정자가. 이 지사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우리가 보통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돈 주고 이제 간직을 사는 제도가 있었죠. 예. 그런데 지사들은 돈 주고 간직 사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철저하게 실무 검증을 받아서 어느 일정한 시험을 통해서 채택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왕의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이야. 일반 그 간직 귀족들과 달리. 자, 그러면 한번 보면 동시에 난트 측량에 의해서 국가 내부의 국가 여기 이제 위근호 세력들이죠. 그래서 위근호 세력들 서서히 무력화시켰으며 아까 얘기했죠. 무슨 칙령을 통해서 그라스 칙령. 이 그라스 칙령 서총에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물어보시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라스 칙령인데 이 그라스 칙령을 통해서 위근호의 요새들 다 없앴죠. 낭트 칙령에서 보장된 위근호 요새를 다 없앴어. 그냥 대기족들의 의무를 가차없이 처단하고 언제든지 반란의 근거자가 될 수 있는 성체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파괴를 시도했다.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다음 귀족의 오랜 특권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상징 결투의 가능도 금지시켰다. 예전에 귀족들은 그 문제가 안 풀리면 결투를 해갖고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죠. 그 과정에서 또 사람도 죽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모든 그 뭐냐면 무력은 누가 통제해야 되죠? 국가 통제죠. 현대국가 특징이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싸웠어. 양쪽이.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면 당연히 누가 해야 돼? 그 행정기관이 아니까 행정기관이든지 사법기관에 가갖고 그걸 통제를 받아갖고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뭐 고소를 하든 그렇게 해야지 해결하고 국가 권력 개입해갖고 조절을 해주고 그랬는데 결투단 가능은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의 어떤 행정권의 사법권을 배제한 채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예. 그 왕의 입장일 때는 자신의 권력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적 보복의 원칙이다. 사적 복수의 원칙이다 하는 결투를 금지시켜버린 거야. 예. 자, 그다음 루이 13세가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루이 14세죠. 루이 14세. 자, 루이 14세 치세의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했다. 그 당시 프랑스는 상당히 유럽에서 강국이었어요. 예. 프랑스가 강국이 있을 수 있었던 배경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인구가 많았어요. 인구가. 19세기 초반까지 프랑스 인구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제일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뭐냐면 성장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루이 14세를 보면 루이 14세는 어릴 때 왕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한창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 초기 때 정치는 루이 14세가 했던 게 아니라 이 마잘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마잘량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했고 그래갖고 이제 그 모우가 그 섭정을 했고요. 그 옆에 이제 재상적인 마젤랑이 그걸 했는데 요 마젤랑은 이제 그 추계경 출신이야. 이탈리아 출신이고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되게 좀 뭐냐면 리슐리의 정책을 계승했다고 보시면 되게 행정수완이 뛰어난 사람인데
자, 하여튼 이때 이제 무슨 반란이 일어났냐? 예, 포동의 난이 났어. 포동의. 두 번에 거쳐서 일어났죠. 제1차 포로동의 난과 제2차 포로동의 난. 그래서 제1차 포로동의 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실 재정을 하기 위해서 일부 관리대 봉급을 지불 정지했는데 그때 범법 기족이었던 고등법원 중심에서 반발했고 거기에 파리 시민도 같이 뭐냐면 봉기를 냈죠. 그래서 일단은 고등법원의 불만을 해결하고 약속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넘어갔고요. 2차 포로동의 난은 그 당시 위근호 근거지였던 서남부 지역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군사력을 동원해서 진압을 했고 이걸 통해서 뭐냐면 군주권 위상을 회복했고요. 또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내부적으로 이제 파리에 있었던 그런 지방의 반항세들 있죠. 이 사람들 다 제거시켰고요. 그래서 1차 때는 포도동난 때 좀 왕권이 좀 불리했지만 2차 포도동난 때는 완전히 왕권을 확립한 상태에서 뭐냐면 진압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이제 어느 정도 기반 닦아놓고 나서 마제정이 이제 물러나고 나서 성인이 된 누이 14세 친정을 하게 돼요. 자, 누이 14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재상 없이 그냥 자기 혼자 통치하는 거야. 홍무제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홍무제. 그래서 재상 없이 직접 통치를 해요. 네. 그래서 국가 통치에 되게 전념을 했던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누이 14세 친정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포도동의 난을 통해서 귀족들의 저항을 인해 왕권의 위기를 경험한 누이 14세는 이 누이 14세는 이제 어릴 때니까 요때 반란이 일어날 때만 도망가고 있거든요. 제1차 포도동의 난 때. 그래서 왕권이 약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어릴 때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왕권의 위험을 살리기 위해서 프랑스 인근에 화려한 궁정을 세웠어.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베르샤유 궁정이죠. 베르샤유에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하고 화려한 궁정을 건설하고 귀족 세력들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통제를 했냐? 이 사람이 일단은 귀족들에게 의무적으로 만찬에 오라고 이제 명령을 해요. 뭐 한 달에 몇 번씩은. 근데 왕이 주최한 만찬에 그냥 가서는 안 되겠죠. 하는 복장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자기 치정도 하고 하인도 데리고 오면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야. 근데 한두 번이 아니야. 어, 이게 여러 번이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좀 돈이 다 떨어져. 그러면 귀족들이 이제 뭐 도저히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왕이 나서서 귀족들 용돈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예, 이거 가지고 너 먹을 거 사 먹고 그다음 너 품위 유지를 해라. 그럼 귀족들 입장 볼 때는 이제 경제력이 파탄 났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누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왕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된가? 예전에 이제 뭐 왕권에 도전한 귀족도 있겠지만 이제 뭐냐 귀족들이 완전히 왕권에 순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뭐야 길들인 거죠. 아주 잘 길들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해갖고 하려는 궁중생활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절대 왕권을 확립하고 귀족들 세력들을 낙하시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 뭐냐면 기출 예문에 나왔어요. 관련된 예문이. 그때 뭐 에티켓이나 이런 것도 만들었고 프랑스 궁중 문화는 프랑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럽이나 전 지역에 확산됐죠. 그래서 유럽의 왕가들은 보통 국내용 그러니까 이제 자기 뭐 정치가나 아니면 정치인이나 국민들 대상할 때 자국을 사용해요. 근데 자기 국내 이제 뭐냐 궁중에서 이제 같이 생활할 때는 왕가끼리는 뭘 쓰냐 프랑스어를 써. 예. 그리고 귀족들도 프랑스어를 쓰고요. 자 그런 것은 이제 뭐냐면 완전히 이제 프랑스 문화가 잠식을 했죠. 그걸 이제 마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루이 14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국왕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궁중을 찾아와 국왕을 기다렸으며 궁중식 생활을 위해 값비싼 생활을 유지했다. 그래서 베르사의 궁은 아이고 오락가 축제 그리고 음모의 상설 무대가 되었다. 베르사에서 태어난 루이 14세는 자신의 어떤 절대적이며 신성한 권리를 내세우며 통치했다. 그러나 실제 루이 14세와 그의 후계자들이 추구한 절대주의는 중앙집권적 요소와 지방분권적 세력을 혼재하는 교만 혼합체였다. 그래서 1648년 이후 자율적인 대기족들의 사적 군대가 차치에 감추었고 대신에 중앙 집중화된
재정 군사 왕권의 상비군 제도가 마련했죠. 그래서 그리고 조세 분야에서 국왕은 더 이상 신분제 의회가 필요 없게 됐죠.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예전에 동의를 구했지만 예. 그래서 신분제 의회가 우리가 보통 3부회라고 하잖아요. 3부회가 프랑스 대혁명 때 일어났지만 그 전에까지는 거의 100 몇 년 동안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3부회가 루이 13세 때 개최됐어요. 예. 그 후에는 개최하지 않고 있다가 루이 14세, 루이 15세 거쳐서 이제 루이 16세 때 개최가 됐던 거죠. 예. 거의 그래서 1614년에부터 프랑스 혁명이 반발한 1789년까지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집을 안 한 거죠. 자, 그다음 영구적인 전쟁 국가의 도래는 요게 이제 영구적인 전쟁 국가의 도래는 이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루이 14세 때 왕조 전쟁 때 왕조 전쟁에는 많이 했죠. 그 앞에 위그너 전쟁 외에도 30년 전쟁에 개입했구나. 루이 13세 때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전쟁을 했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전쟁도 뭐 몇 가지인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스파냐형 네덜란드 전쟁, 일명 계승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있고, 두 번째는 네덜란드와 이제 한 전쟁. 우리가 역겨로 나온 그 당시 어, 관련된 오렌지공 원령을 이제 싸웠던 그 전쟁 있죠. 네덜란드 전쟁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게 아우쿠스부르크 동맹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그래서 큰 것만 해도 4개 전쟁을 했고 그 동시에 또 영국과 또 식민 전쟁도 같이 했죠. 그러다 보니 재정이 어떻게 됐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재정을 어디에서 착취했냐? 그 귀족들에게 착취했겠어요? 네. 주로 농민들에게 착취했겠죠. 물론 부르주아 세력도 있겠지만 그 당시 이제 상공업자 부르주아 그 세력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주요 세우는 농민들이었어. 농민들을 아주 과도하게 착취를 감행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징세가 든 타유세를 그 1700만 리브로 세로 이제 징수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타유세란 건 뭐냐 있는데 타유세 징수가 나중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어떤 또 배경이 되기도 해요. 요게 그럼 타유세 징수가 뭐냐 하면 타유세라는 것은 보통 이제 잠깐만 물 좀 먹고 시작할게요. 집적세라고 하죠. 집적세. 보통 우리가 이제 세금을 종료할 때 간접세가 있고 집적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 타이유는 간접세가 아니라 국가에서 농민들 대상을 걷는 집적세라고 보시면 돼요. 집적세. 그래갖고 일종의 인두세라고 보시면 머리수로 대상으로 해갖고 집적 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산에 따라 재산에 따라서 걷는 게 아니라 머리수대로 직접 이렇게 집적세를 이제 걷다 보니까 상당히 농민들에게는 부담이 오겠죠. 그래서 이걸 상당히 많이 걷었나 봐. 그래갖고 하여튼 그게 뜯어내가지고 그 당시 1630년 이후에는 10년간 총세액이 4배가량을 증가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익원은 뭐냐면 간직 판매야. 예. 여기 보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간직 판매를 해갖고 그 돈을 벌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탄생된 그 귀족들이 주로 고등법원 그런 자리를 팔았기 때문에 주로 범법 귀족이라고 하죠. 이 범법 귀족들은 대개 보면 부유주의 세력 중에 돈이 많은 세력들 얘기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 프란트세까지 매겨갖고 자기가 이제 산 그 간직을 세금 내고 또 자손들에게 양도할 수 있어. 예. 매매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막대한 게 뭐냐면 세원을 또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왕이 또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대부야. 대부라는 거는 돈을 빌리는 거죠. 유명한 이제 재정가나 은행가 이런 게 돈을 빌려. 근데 요때 이제 그 국왕이 돈을 빌릴 때 이 예전부터 좀 알고 있거든. 국왕들이 이제 돈을 못 갚으면 안 갚는다고 배째는 식의 나온 태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빌려주나.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죠. 그러면 못 받으면 뭐 방도가 없잖아. 국왕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가 낮겠어요, 높겠어요. 리스크가 크고 떼어 먹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겠죠. 예. 그래서 국왕은 그다지 신뢰하지 못하는
채무자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소요도 있었고 상당히 높았다는 거. 예. 그러니까 여기도 또 한계가 있겠죠. 잘 안 빌려줘 이제는. 빚을 빌리고도 돈을 빌리고도 안 갚으면 당연히 안 빌려주죠. 빌려줘도 온갖 조건을 걸고 이자도 높게 이제 빌려줄 거 아니에요. 자, 하여튼 그 당시 루이 14세 말년에 프랑스 재정상 안전이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됐어요. 그래갖고 어떤 방식이든 새로운 이제 뭐냐면 그 세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자 루이 14세 후계자들은 되게 루이 15세, 16세를 얘기해요. 1714년부터 20년까지 전쟁 수행과 관료제 유지를 위한 지방의 지정하는 중앙은행을 아이고 잠깐만요. 다시 넘어가야 돼. 얘가 갑자기 뒤로 넘어갔네. 예. 이거 하다가 얘가 민감해요. 그래갖고 잘 넘어가더라고요. 아까쯤에 중앙은행까지 얘기했죠. 자,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근대적 신용제도를 도입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마저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영국에서 처음에 영랑은행이라고 해서 중앙은행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비슷한 걸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이 끝난 다음에 나폴레옹 때 이제 들어와갖고 중앙은행을 만들고 그러죠. 나폴레옹 때나 나폴레옹 3세 때. 자, 그러면 또 보면 유럽 절대주의 포부로 여겨진 루이 14세 때의 정부는 낡은 징세 간행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왕은 배타적으로 귀족들 지배하기는커녕 그들에게 더 많은 특권과 이익을 보장해줬다. 그래서 겉으로는 중앙 집권이지만 약간의 뭐가 있다. 지방 분권적 요소, 지방 어떤 세력을 보장해주는 그런 귀족들의 권력을 보장해주는 그런 요소가 동시에 있었다는 거죠. 양면적인 모습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아까쯤에는 뭐하고 표현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앙 집권적 요소와 지방 분권적 세력 간의 어떤 혼재하는 교묘한 혼합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귀족들에게 많은 특권과 용돈도 줬죠. 예. 그리고 이제 징세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한 재정가들을 엄청난 이익을 가져줬지만 루이 14세는 중앙과 지방이 연결하는 먹이 사슬 구조를 기억할 의지와 능력도 없었다. 중간에 그 일종의 많은 역할을 했던 그 징세 그 재정가들 있죠. 얘네들은 막단 이득을 챙겼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 중간 이익을 착복을 막을 수 있는 개혁조차도 안 했다 그거예요. 자,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부를 갉아먹는 기생계층만 살찌웠고 이때 기생계층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귀족들 그 다음에 그 중간에서 갖고 그 중개 역할은 재정가들이겠죠. 그 피해는 당연히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었다. 자, 결국 각 지방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과도한 조세 요구에 수응하는 것이 왕이 복잡한 사회적 조직망을 통해 각 지방의 특권 이익을 보장해 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대한 그 조세 수익의 요구를 지방에서 강히 반발을 해야 되는데 반발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그 중간에 농민과 왕 중간 사이에 있는 엘리트 계층 있죠. 뭐 중앙이나 지방의 엘리트 계층, 귀족들, 그다음에 대부르주아 색들이 중간에 착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거둔 세금들을 그 한 7%는 왕이 갖고 30%는 그 지방이나 이런 그 엘리트 계층, 지방세의 엘리트 계층들이 나눠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뜯어내도 지방에서 그 주도층들도 자기가 이제 떡국물도 같이 먹었기 때문에 그 반란이나 반발이 적었던 이유야. 그러면 항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농민밖에 없었는데 아직 그 당시 농민들은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고요. 예. 그게 이제 나중에 폭발돼 나온 것이 문화 뒤에 프랑스 대혁명 때 국민 공립 때 폭발돼 나온 거죠. 프랑스 대혁명 때 이건 또 뒤에 있으니까 좀 얘기할게요. 자, 프랑스 절대주의가 보여주는 국왕에 대한 귀족들의 복종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상호 이익을 전제한 타협의 결과였다. 자,
간직 매매 가능 역시 근대적인 성격의 관료의 발전에 정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적 권력과 사적 점유에 의미하는 이 간행을 말미암아 국가는 국가 권력이 누구한테 사적인 개인들이 분배되고 세습된 거죠. 매매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세습, 양도도 가능했다. 세금만 내면 퍼센트세가 세금만 내면 양도도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간직이라는 것이 권력을 갖고 있잖아. 국가 공권력을. 근데 이것을 간직의 매매를 통해서 국가의 공권력이 사유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 간직 매매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서 이제 징세 청구업자도 좀 볼게요. 아까 이제 얘기하면서 중간에 재정가들이라고 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징세 청구 제도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은 세금을 국가가 걷죠. 공무원들이. 세무 공무원들이 걷는데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 지방이나 중앙에 그런 징세 청구업자, 재정가들에게 걷도록 했어. 그래서 그들이 세금을 걷고 일종의 국가가 요구하는 할당량만 채우면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딱 굴끔 먹는 거야. 그만큼 많이 띵겨 먹겠죠. 더 많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 권력을 조세 수치권 같은 것도 이렇게 나눠갖고 그 다음에 간직도 나눠갖고 그러니까 공적인 권력이지만 사적으로 이렇게 유용하고 이런 형상들이 일어났던 거죠. 자, 국왕은 국가 권력을 사적 개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당시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부패한 간직 보유자들과 난 수밖에 없었고 이는 프랑스가 절대주의가 결코 완성되지 못했던 내재적 원인이었다. 우리가 절대주의하면 무조건 프랑스 왕권이 절대주의 강할 거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루이 14세가 유명한 말을 했죠. 짐은 국가다 이런 말 있잖아. 근데 그 말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구라인데 자 그만큼 이제 그 말 속에는 절대주의가 내포된 거 있지만 이때 절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나 이집트의 어떤 파라오처럼 중국의 황제나 이집트 파라오처럼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시도했던 게 아니에요. 예전에 중세 시대보다 왕보다 좀 셌다는 얘기지. 우리가 그 동시대의 뭐 중국의 황제나 이런 것보다는 약했어요. 그 이유가 이런 이제 절대주의 체제 안에서 기생하는 존재와 왕권이 같이 권력을 나눠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루이 14세 시기 4만 6천 개의 간직이 파리와 지방에서 판매되었다. 정통적인 대건 귀족들, 창건 귀족이라고 하죠. 얘는 창과 검을 차고 있기 때문에 그 대건 귀족이라고. 자, 대건 귀족부터 부유한 농민이나 상인까지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나 간직을 살려고 했다. 예. 국왕이 봉건 제도를 시석시키면서 중앙 권력은 이렇게 간직 매입자에게 양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겉으로는 중앙 집권을 추구했지만 지방 분권적인 요소, 권력을 분화시키는 요소, 분배하는 요소 이런 것도 동시에 존재를 했던 거죠. 자, 간직매매를 말미암아 국왕은 정치적으로 여러 지방세력과 집단으로 경쟁해야 됐다. 예를 들어 고등법원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국왕이 지배하는 기구였지만 실적 고등법원의 판사들은 주로 합법적인 사적 간직을 합법적으로 소유한 사적 개인이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걸 사고 약간 세금을 내고 또 아들이나 손자나 그렇게 계속 세습이 되는 거야. 자, 사법간직의 세습은 사법체제를 복잡한 후원망을 종속시켰고 후원제는 왕의 통제에 벗어나 고유의 재생산 논리를 발전시켰다. 그래갖고 이제 게다가 이러한 간직매매의 제도는 사법이나 행정 분야에서만 국한되지 않고요. 자, 여기에서 잠깐 후원망을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고등 법원의 판사직을 갖다 팔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판사직이 이제 팔면 또 세습할 수도 있는 권한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이제 돈이 많은 부르주아라면 자기도 간직을 이제 살 수도 있지만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정치가들에게 간직을 선물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정치가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고
그런 식으로 스폰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뭐냐면 자신의 어떤 정치 위상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연히 돈을 주고 간직을 샀고 뭐 법원직을 샀고 그리고 또 누군가 법원직을 사가지고 후원해주고 선물 받고 그런 관계를 엮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재판이 벌어지면 이게 재판이 제대로 되겠어요? 당연히 그 후원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입김, 스폰서의 입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또 구조로 만들어 갖고 이것이 계속 재생산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던 거야. 그런데 이제 간직매매가 사법이나 행정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군대도 그런 간직매매가 간행이 있었어요. 자, 절대주의 가장 직접적인 지배수단인 군대에도 간직매매는 구체적인 상당 기간 동안 뚜렷한 간행으로 자리 잡았고 연대는 통째로 매매가 가능한 상품이 됐다. 연대가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3,000명 정도 돼요. 연대. 사단 한 11,000명? 근데 그때 연대 규모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1,000명이나 2,000명은 넘었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연대장 그 연대 자체가 국가의 공적 조직이지만 연대장 자리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 연대가 어떤 특정 집안의 소속물이 돼버린 거야. 예. 참 문제가 많죠. 그리고 절대군주는 스스로 최고의 법이라고 선전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결국 유일한 법이 아니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왕의 입법권 대행에 그들의 자유를 규정한 특허권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절대 왕정 시대 때는 중세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같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근대적인 어떤 사법 체계와 함께 그다음에 중세적인 어떤 도시의 자치제, 도시의 어떤 법 이런 것도 같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기존의 이해관계 유지해 주는 구조로 인해 국왕의 법은 간습법, 봉건법 이런 신법들과 공존했었다. 예. 그래서 간습법, 봉건법, 그다음 국왕의 법 중에 새로운 법 있죠. 예. 이런 법들이 같이 아니 신법이 아니라 간습법, 봉건법 이게 신법이라는 건 뭐냐면 저 교회에서 이제 하는 법 같아요. 여기서 신법을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법 체계가 상존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16세기 말 근대 주권론이나 창시자로 알려진 장 보댕이 법적 주권의 당위성 결코 실현되지 못했어. 그래서 요 보댕이라는 사람은 뭘 주장했죠?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던 프랑스 법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국가 이성의 행사로서 국왕으로 상징했죠. 국왕이 국가 이성을 대변하고 있고 그리고 뭐냐면 법적 주권은 당연히 국왕에 있다. 그래서 국왕은 신호부터 위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국왕이 어떤 법적 주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주권을. 자, 그리고 국가 이성의 대변자다. 그렇게 했지만 이거는 법 이론일 뿐이지 실제로 앞에서 중세적 요소가 잔존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현되지 못했다는 거.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 권력을 선포했지만 실제 국왕은 특권 신분 없이는 통치할 수 없었다. 귀족이라든지 그다음 돈 많은 대부르주아 색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고등법원 등등. 자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국왕은 이들의 지원을 필요했으며 스스로 세습적인 유대 관계를 위치할 수밖에 없었다. 왕정의 지방의 침투는 기존의 개서적 구조를 파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에 국왕의 관리들이 기존 질서를 연결시켜 후원제가 더 씌워졌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특권 신분은 역시 자신들의 특권과 종속을 위해 왕의 군사적 보호와 간직으로부터 나오는 이윤에 의존해야 했다는 점이다. 자, 그래서 이제 특권 신분도 왕권을 보이지 못한 게 뭐냐면 그 왕후부터 여러 가지 혜택이 나온 간직이나 혜택이 나온 이윤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양쪽이 필요했던 거야. 왕은 전국적인 어떤 지배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어떤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과 집단들 왜냐면 간직매매나 이런 걸 통해서 후원제나 이런 걸 통해서 끌어들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뭐냐면 봉건 세력들 특권 세력들은 자신의 이익이 상당히 왕후부터 나오기 때문에 왕권에 또 결탁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점에서 왕과 특권 신분 사이의 관계를 제소석 게임도 동의와 협력에 입각한 정치 권력의 우호적 분할도 아니었다. 오히려 강화된 왕정과 정통적인 귀족, 범법 귀족, 도시와 지방 그리고 교회 사이에 공생하는
모자이 같은 권력관계 지평이 열릴 것이다. 다시 말해 프랑스의 절대군주화에서 특권계급의 급은 공공재와는 달리 국왕에게 직접적 의존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육층적으로 이렇게 대귀족이나 중소귀족이 이렇게 연결돼 갖고 했지만 이때는 이론적인 어떤 뭐냐면 연결로 돼 있다. 왕과 직접적 연결로 돼 있다. 누층적 연결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하여튼 국왕에게 직접적 의존하지만 반대로 아까 전에 국왕이 걸려면 다양한 방식으로 또 사적 개인에게 양도했죠. 요거는 프랑스의 절대왕권의 특징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 자체는 시험 문제 나왔나 것 같아요. 이거는 관점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일단은 다 읽어보긴 하죠. 예. 자, 영주의 지대 착취 체제에서 왕정 조세 축출 제도의 이행은 분명히 중요한 발전이다. 농민에 대한 영주의 직접적인 착취는 이제 국왕에 의해서 인격적 지배에 의해서 대체됐다. 국왕과 다 연결됐다고 했죠. 게다가 프랑스와 절대주의국가는 세습적인 왕정 국가로서 이는 영주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 것이 아니라 명령권을 주권을 전유시킨 제도였다. 그리하여 왕정의 정통성 더 이상 봉건 영주의 토대를 둔 게 아니라 신성한 존재로부터 유되는 것. 이때 신성한 존재는 어딜까요? 프랑스 왕권이죠. 이 왕권은 누구부터 부여받는 거죠? 신호부터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회 경제 주체들이 영주와 어떤 봉건 개혁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형식적이지만 국왕과 직접적으로 연결됐고 인격적 지배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영주제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국왕이 어떤 왕권 시술을 바탕으로 해서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프랑스 왕정이 주장한 이 신성함은 결국 근대적 국가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지 못했다. 부동 왕가의 프랑스가 보여준 내부적 복잡한 정치 구조는 공적 권력과 사적 이해관계 경과 불명확하게 만듦으로써 근대 기구의 국가기관의 근대를 제약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30년 전쟁을 볼게요. 30년 전쟁과 베스트 8년주야. 여기 보시면 30년 전쟁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 네. 그 중요도에 비해서 제가 377페이지하고 378페이지에 간략하게 설명돼 있고 그 상당수가 뭐냐면 서계의 내용을 좀 빠진 거를 보충한다는 의미 정도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약간 30년쟁을 제가 간략하게 좀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하고 나서 뭐냐면 내용을 읽어볼게요. 아마 설명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아이고. 자, 여기 그림판 좀 사용할게요. 자, 30년 전쟁은 이게 일종의 국제 전쟁이죠. 겉으로는 이제 종교 전쟁이지만 실제 국제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부전은 독일의 황제가 중앙 집권을 강한 과정에서 제후드의 반발, 외부적으로는 합스부르크가를 견제하는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등 또 거기에 영토 확장까지 결부되죠. 그래서 종교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정치적 문제 전쟁이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국제 전쟁, 넓게 보는 왕조 전쟁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30년 전쟁의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예술 중심화 카톨릭 세계 회복, 그리고 그에 반해서 공식적 인정받지 못한 칼뱅파 세계 확대, 아우쿠스부르크가 남긴 하이의 문제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로는 뭐겠어요? 일단 카톨릭 재산 문제 있죠. 그다음 신교들이 카톨릭을 재산을 점거했었잖아. 이런 것들 후대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게 되고 신교와 국교의 갈등을 유발시키죠. 그다음에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 그래서 지배자가 선택한 종교를 선택하고 개인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신성로마 황제가 독일 정치를 방해했고 독일 어떤 정치를 방해했다면 중앙 집권을 강화시켜가면서 그 당시 연방 제후대의 어떤 갈등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덴마크, 스웨덴 등등 나라가 발트해 진출 문제. 덴마크, 스웨덴은 같은 신교 국가지고 루터교 국가지만 이게 서로 이제
그 발제 진출 문제 가지고 대립 투쟁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전쟁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언급한 왕조적인 어떤 대립 문제, 뭐 독일의 합스부르크나 그다음에 프랑스의 부르본가 왕조적인 경제 의식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국제적인 전쟁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처음에는 내전이었다가 국제적 전쟁으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에스파냐는 국교도를 지원해주고요. 같은 합스부르크하고 또 스페인 그 합스부르크 스페인은 예전부터 카톨릭 국가예요. 그다음 신교도들은 이제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가 각각 지원해주죠. 자, 그러면 전쟁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전쟁 과정은 크게 4시기로 다룰 수 있어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좀 먼저 지울게요. 예. 예. 자, 1기는 보헤미아 전쟁 시기예요. 보헤미아. 자, 이 보헤미아는 오늘날 어디를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 체코를 의미해요. 체코. 체코는 예전에 흡수 운동의 본고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카톨릭 보면 이단이 좀 많은 데야, 요 데가. 예. 그래서 당연히 보헤미아 지역은 신교도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고 뭐 카톨릭만 신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인구 구성에서 신교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 또 신교들은 이제 요 이렇게 있는데 신교 비중이 높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보헤미아 지역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 일단 뭐 민족이나 언어나 일부 이제 종교도 다르고 등등해서 사이가 안 좋았던 데죠. 그때 이제 그 독일 황제였던 페르난도가 있어요. 페르난도가 그 당시 이제 그 황제로 즉위하기 전에 잠깐 보헤미아 왕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왕으로 왔을 때 신교를 탄압을 했어. 예, 상당히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보헤미아 왕에서 이제 나가서 더 황제까지 된 거야. 이 신성로마 황제까지. 그리고 나서 그 뭐냐면 그 당시 또 보헤미아 왕을 구교도로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귀족들 신교도 귀족들 반발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당시 정부 고관들을 그러니까 뭐야 그 합스부르크에서 이제 파견된 그 고관들을 그 신교도 귀족들이 그 창문에 던진 사건이 있어. 그 유명한 그 푸아 인간 투척 사건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상징적이고 그 사파에도 자주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신교도 그 귀족들이 팔치의 선지였던 그 프레드리 5세인가 4세인가 네. 얘를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또 민족 간의 어떤 갈등, 독립운동 이런 것과 연결되면서 이제 했는데 결국에는 황제군이 급파하죠. 그래서 보헤미아군을 격파시켜. 그래서 보헤미아는 패배를 하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와 세스봉구 전략이 돼요. 예. 그리고 황제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또 임명하죠. 카톨릭 국왕을 임명하게 되죠. 자, 요게 1기야. 자, 1기까지는 엄밀히면 내전이에요, 내전. 종교에서 출발했지만 이게 뭐가 플러스 된 거죠? 민족 감정까지 플러스 된 거죠. 그래서 승리는 카톨릭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유명한 전투가 있었는데 팔치 전투가 있어요. 백산 전투라고 하는 그건 좀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기는 그러면 이제 거의 또 카톨릭의 승기를 잡고 이제 했는데 그때 또 누가 개입한 덴마크 왕이 개입해요. 자, 덴마크를 그 당시 덴마크 뉴투바가 이제 장악했던 그 국가인데 그때 왕이 누구냐? 크리스찬 4세예요. 크리스찬 4세. 예. 그래서 이제 덴마크 왕은 자기는 크리스찬 왕국, 그러니까 덴마크 왕국의 왕이면서 또 홀스타인 그 공국의 또 공작이야.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북계 항구와 그다음에 신교도의 어떤
신교가 장악한 카톨릭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게 들어오게 돼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발대 지역을 자신들이 장악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또 누가 약속을 했는 영국이 약속을 했죠. 너네들이 가서 싸우면 재정적인 문제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물론 약속은 거의 안 지켜져요. 예. 영국 말만 그렇고 실제 지원이 아주 미미했어. 예. 자, 하여튼 덴마크 왕이었던 크리스찬 4세가 들어왔는데 요때 이제 항제군이 이제 누구였냐? 항제군 대장이 누구? 발렌스타인이야. 이 사람은 유명한 용병대장은 유명한 용병대장이죠. 그래서 신교들을 뭐냐면 아니 까그리 그냥 다 격발했던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독일 용병을 데리고 이제 뭐냐 군대를 조직해서 자기 그 부인이 돈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인 집안은 이제 돈을 끌어서 자기가 군대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향 무기나 뭐 이런 조달 다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뭐냐면 구교도 편에들면서 개입을 하게 되죠. 예. 결국에는 황제군이었던 발레스타인에게 격파돼서 요때 이제 상당히 위기가 찾아요. 그래서 요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얘한테 깨지고 나서 루벡 조약을 맺게 되죠. 그 루벡 조약을 통해서 덴마크의 신성노마 제후로서 이 덴마크는 왕국이면서도 홀스타인 공국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제후야. 근데 이걸 이제 제후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을 박탈하고요. 그리고 나서 반항령을 내요. 자, 이 반환령은 그 전쟁 2기가 끝날 때 내린 건 아니고 그 중간 사이에 이제 내린 건데 그건 뭐냐 아우크스부르크의 평화조약 이후에 그 신교가 가지고 있는 카톨릭 제도를 원래 회복시켜라. 어.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당연히 그거에 이제 뭐냐 반발이 컸겠죠. 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2기 때 있었고. 자, 그래도 여기 때도 이제 두 번째 그 2기 때도 카톨릭 쪽이 승리해요. 3기를 볼게요. 자, 3기 때부터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3기 때는 누가 개입했냐면 스웨덴이 개입했어요. 스웨덴은 그 당시 그 내부 그 재정을 통해서 내부 개혁을 통해서 거의 뭐냐면 강소국의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소국지만 되게 강한 국가야. 그 영국과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서 그렇게 인구는 많지 않았지만 뭐냐면 군대나 경제 재정 개혁을 통해서 강력한 그 나라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 이 스웨덴 군대가. 그래서 스웨덴도 그 덴마크와 발트해 문제로 싸우고 있었거든. 이때 이제 그 스웨덴 국왕이었던 구스타프 아돌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에 또 개입을 하죠. 예. 그래갖고 신교도에 이제 개입을 해서 싸우는데 이 사람은 그 종전에 그 신교도 군대가 달라. 상당히 훈련된 군대들이야. 그래서 그 당시 발렌스타인 용병 부대를 깨죠. 그 유명한 무슨 전투냐면 루첸 전투예요. 근데 루첸 전투 도중에 이 구스타프 아돌프가 혼자 가다가 그 몇 명 호위병만 들고 그 좀 격려차 갈려 돌아다니다가 도중에 그 구교도 병력에게 걸려요. 그래갖고 뭐냐면 공격을 받고 죽게 돼요. 그래서 전쟁을 이겼지만 여기에서 이제 구스타프는 전사를 가게 돼요. 전사. 그리고 뭐냐면 네르트르키에 정토했어요. 이렇게. 자, 네르트르키에 전투했는데 요 두 번에 걸쳐서 있었어요. 1차, 2차인데 여기는 1차예요. 요 전투 때 스웨덴군이 요때 그 깨지게 되죠. 그래서 왕은 죽었지만 계속 스웨덴군은 이제 계속 진격을 해갖고 몇 개 전투에 승리했지만 네르트르키 전투에서 크게 이제 패하게 됐다. 그래서 스웨덴이 물려났죠. 또 나중에 또 개입을 하지만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누체 전투가 끝난 후에 그 발렌스타인가 쫓겨나요.
이 사람이 전투에 패배를 해갖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네르트링게 전투 이후에 암살당하죠. 이 사람은요. 그래갖고 있고 사기를 보죠. 사기. 자, 이것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카톨릭이 이제 승리했지만 상기 전투는 다시 간신히 승리한 거죠. 1, 2기와 2기와 달리. 그래갖고 이제 일단 그 스웨덴은 이제 물려나죠. 프라하 조약인가? 프라하 조약 평화협정을 맺고 물려나요. 예. 그래서 있다가 거기에 이제 전쟁이 끝나려고 하니까 거기에 또 누가 개입해? 프랑스가 개입하죠. 자, 프랑스가 합스부르크의 지배를 뭐냐면 분쇄하기 위해서 직접 참여한 거야. 예전까지는 그 재정적 지원만 해줬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지원해 프랑스가 직접 지원해 개입을 해야지만 신교도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왜냐면 지원을 안 해줄 경우에 합스부르크가 커질 수 있잖아요. 세력이.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랑스는 누구였죠? 리슈리이죠. 리슈리가 지원을 했던 프랑스군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까 두 번째 네르트랭게 전투가 일어나요. 자, 요 두 번째 네르트 전투는 그 당시 프랑스하고 신성노마 제국이 싸웠던 전투인데 요 2차와 달리 1차와 달리 2차 그 네르트랭게 전투는 프랑스군이 이기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황제군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없어진 거야. 예.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무슨 조약을 맺게 됐다? 베스튼팔렌 조약을 맺게 됐다는 거야. 자, 베스튼팔렌 조약은 예전에 기초에 자주 언급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근대에 들어서 규모가 제일 큰 조약이고 프랑스와 스웨덴이 승리 입장에서 참가했고, 참고로 스웨덴은 프라하 조약을 계기해갖고 물러났다가 다시 프랑스가 개입되니까 다시 같이 싸워요. 신규편 싸워가지고. 그래서 뭐 대충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알리아스 지역을 획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그 칸브리안 조약이나 이런 조약에서 이제 획득했던 메스 툴 베덴등의 영유권을 또 확인했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발트해 연안 지역에 이제 그 진출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섬 포메른 같은 지역들을 얻게 되죠. 예. 그리고 브랜덴부르크 선제호가 있어요. 프루이센은 있죠. 이 프루이센 나중에 독일에 있었던 조그만 브랜덴부르크 선제호는 처음엔 중립을 지키고 있다가 막판에 신교도 편에 가담을 해.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동포메른 지역과 약간의 주교국을 획득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위스와 네덜란드 독립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칼뱅파도 종교의 자유 인정해. 거기 이제 베스튼팔렌 조약 같은 경우에는 아우크스부르크 합의에 따라서 그 원칙을 따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자의 종교가 그 지역을 통치한 그 지역의 종교를 정하는 원칙이야. 그래서 베스튼팔렌 조약에 있지만 그거는 본문 조약이 있고 예의 조약이 있어. 예의 조약에 보면 몇 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자신이 예전에 믿었던 종교는 계속 믿어도 된다. 개인적 차원에서. 그래서 자기가 예전부터 믿고 있었다 주장을 할 뿐이면 그 믿게 된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종교를 인정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칼뱅파하고 카토의 제일 문제점이 뭐예요? 재산 문제죠. 그래서 1624년을 기준으로 반학년 이전이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뭐냐면 교회 재산 소설 결정인데 이건 사실상 구교도가 강타한 그 예전에 종교정대 강타한 구교도 재산을 신교도에 가진 걸 인정해 주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독일의 연방 국가들은 완전한 주권과 독립을 인정받아서 외국과 동맹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죠.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은 명목상 이제 그 제국에 불과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실제 붕괴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다 서기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훑어준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거 분량은 몇 장 안 되지만 이 내용을 바탕으로 277페이지하고 278페이지 그 30년 전쟁을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30년 전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